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465명이 늘어 역대 최다인 1,615명을 기록했습니다. 곧 2,000명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 속에 내일부터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되고 제주도는 아예 유흥업소 영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로 조기 마감됐던 50대 후반의 사전 예약이 오늘 저녁 8시부터 재뵙게 됩니다. 50대 초반은 다음 주부터 나이대별로 예약을 분산해받고 접종은 8월 중순으로 일주일 미루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측근을 언급하며 본인 주변을 먼저 돌아보라고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동훈 전 대변인의 여권 공작설에 대해 우리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며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중학생 5명이 후배 남학생의 목을 졸라 쓰러지게 하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프로야구 리그 중단까지 부른 NC 선수들이 호텔방으로 외부인 2명을 불러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남구청은 확진된 선수들이 동선을 숨겼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축사 내부 온도가 40도 안팎까지 치솟자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축이 폐사하지 않도록 얼음물과 비타민제까지 먹이며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500명 가까이 늘며 1,600명을 넘었습니다. 8월 중순에 2,300명까지 갈 것이라는 정은경 질병청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빠른 속도죠. 다음 주쯤에는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심각한 건 이제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으로도 4차 유행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가 잘못된 경각심 완화 신호를 주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리 모델링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8월 중순에 2,300여 명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상 최다 수치인 1,615명. 하루 만에 500명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다음 주 2,000명을 지나 당국의 예상보다 빠르게 2,300명도 넘어설 기세입니다. 확진자의 80%를 차지하던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도 30%에 육박하는 등 4차 대유행은 이제 전국 곳곳으로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00명으로 전국 환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고 4단계 거리두기에도 서울은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은 47%. 10명 가운데 5명은 어디서 감염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건데 신세계 강남점과 청와대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설상가상 폭염까지 겹치며 실내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무더운 날씨로 인해 실내 에어컨을 틀고 문을 닫아놓은 곳이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염 우려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국회에 나와 정부의 잘못된 경각심 완화 신호로 잠재된 무증상 감염자가 한꺼번에 나왔다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17개 시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8인 이하 모임까지만 허용되는데 충청과 대전, 강원, 경남, 대구, 광주, 제주가 그 대상입니다. 대전과 충북은 4인 이하로 제한돼 3단계에 준하죠. 울산과 제주는 6인 이하입니다. 1단계는 노란색 지역입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세종은 1단계라도 4인 이하 모임만 허용해 사실상 3단계고요. 전라도와 경북 역시 8인 이하여서 사실상 2단계입니다. 생업에 더 큰 피해를 줄까 우려해 족집게 방역을 하다 보니 꽤 복잡하게 나눠진 거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도권은 오늘 25일까지 4단계를 적용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방역당국은 수도권 4단계 조치가 효과를 보려면 앞으로 최소 일주일은 더 필요하고 그 사이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수기를 맞았지만 1단계라 할지라도 지역 휴양지는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지역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평소보다 거리가 안산합니다. 젊은 층이 주로 모이는 주점은 아예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고 써붙였습니다. 주점 상당수가 동참했습니다. 자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해서 안 가게 되고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주는 아예 내일부터 유흥업소 영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달 들어 유흥에서만 58명이 확진되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89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남 지역도 내일부터 2단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3단계로 올리고 4명 집합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영업자라든지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은 바짝 조여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면 좋지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인 전남은 이 여름 성수기가 시작됐지만 이 주요 휴양지가 한적한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젊은 층이 모여 수영장 행사를 열기도 했지만 올해는 있던 예약도 취소됐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가족탕 이용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가족끼리 이용할 수 있는 가족탕 같은 경우는 인원은 예약률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본격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해수욕장은 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확산 방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사흘째. 결혼식장에선 위약금 분쟁이 일고 있고 승객이 뚝 끊긴 택시기사들은 울상입니다. 주로 저녁 손님이 많은데 저녁에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또한 손님이 사라진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온라인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한 예식장입니다. 친족 4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게 되자 연기 문의가 잇따르면서 손해를 그대로 떠안게 됐습니다. 지금 취소 전화나 연기 전화랑 많이 전화가 오는데 연기를 했을 때 저희가 위약금 없이 연기를 해주는 상황이라서 다른 손님을 못 받고 타격도 굉장히 많은 거죠. 일부에서는 예비부부와 예식장 사이에 위약금 분쟁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4단계 때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식을 미룰 수 있고 아예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보니 업체마다 위약금 환불 기준도 다른 겁니다. 먼 친척은 가능하지만 가까운 친구조차 참석할 수 없는 모호한 친족 기준을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친족 명단을 주최 측에서 받아서 입장하실 때 그걸 확인을 하고 하라고는 하시는데 사돈의 팔촌도 친척이다 하면은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작 정말 가까운 친지분들이나 친구분들도 초대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4단계 조치에 손님이 뚝 끊긴 택시기사는 하루 종일 차를 세워놓은 채 공치기 일쑤입니다. 어제도 15시간 일해서 10만 원 벌었어요. 딱 15시간 일해가지고. 오후 6시 되면 전혀 없어요, 사람이. 온라인에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자영업자들의 팻말 시위가 잇따랐고 국회 앞에서는 1인 시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민 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자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지고 오늘 밤 11시부터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앞까지 차량 500대를 동원한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예고됐지만 경찰은 불법 시위라며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당국의 명분과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서민들의 호소가 점점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넘어서 3명이 모일 수도, 유흥주점에 문을 열 수도 없는데 이런 방역수칙이 남의 나라 얘기인 곳들이 있습니다. 문에는 휴업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안에서는 왁자지껄 술판을 벌이는 거죠. 참, 업주가 손님을 받지 않고 문을 닫은 채 여러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시 휴업이라고 써붙인 노래방 문을 경찰이 계속 두드립니다. 강제 문 개방합니다. 아니면 업주가 마지못해 문을 열자 경찰이 들이닥치고 방 곳곳에선 술판이 발견됩니다. 비상구 쪽에서는 단속을 피해 숨어있던 여성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들어가세요.
휴업 중인 노래방을 어떻게 알고 왔느냐는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 뭐 모르고 왔으니까. 밤 10시 이후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고 저녁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여서도 안 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 일반 음식점도 모두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업소는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경기 남부 지역 유흥시설 등 2,900여 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35곳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산된 후에 저희 경찰은 이제 집중 단속을 시작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으로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 등 199명을 입건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백신이 부족한데 예약부터 받았다가 예약을 조기 중단했던 50대 후반의 백신 사전 예약이 잠시 뒤에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50대 초반의 접종은 일주일에 더 미뤄졌죠. 모더나 백신은 우리 대통령이 공급을 2분기로 앞당겼다고 자랑했었는데 왜 이러는 거냐?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도 안 돼 조기 마감됐던 50세에서 59세 백신 예약이 오늘 저녁 8시부터 재개됩니다. 이들의 접종 기간도 8월 2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대신 1967년생부터 1971년생까지 50세에서 54세의 접종이 일주일 늦춰졌습니다. 일주 연기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간 단위의 공급 일정이 조금 조정되는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50대 초반의 사전 예약은 다음 주 시작되는데 나이별로 분산해 받기로 했습니다. 53세에서 54세는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 저녁 8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50세에서 52세는 20일 저녁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후 24일까지는 나이 구분 없이 50대 모두 예약이 가능합니다. 선착순 예약이 아닌데도 사전 예약 첫날 희망자가 몰리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백신 수급 불안과 불확실성이 꼽힙니다. 오늘 0시 교직원과 돌봄 인력의 사전 예약 때도 1시간가량 접속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주력 백신 중 하나인 모더나는 주 단위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량에 따라 접종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세에서 49세에 대해선 화이자 백신에 주력해 8월 접종을 준비 중이라면서 상당수는 9월에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접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직장인을 위한 퇴근 후 접종 방안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5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사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 80% 지급을 고수하는 정부, 그리고 지금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에 집중할 때라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건데 여당에선 총리 해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적, 시간적 소요를 없애기 위해 80%가 아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돼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80%를 선별하기 위해서 평선된 금액이 42억이 있더라고요.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기준으로 이런 건보료를 활용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가? 현재로서는 그 같은 80% 지급에 이와 같은 소요가 필요해서 저희가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 먼저 돼야 한다고 집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추경 중독 정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경기 부양용 예산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게 추경의 본질에 맞는 것이다. 손실보상으로 6천억 편성했던데요. 이 와중에서 다시 무슨 재정이 빚을 내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요 틀 내에서 그러면 항목을 재조정한다든가. 여야 모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과 백신 관련 예산에 공감대가 있어 국회 논의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확대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총리 해임 건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가지고 설득 작업을 해야죠. 한편으로는 지금 당내에서는 해임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은 현재 코로나 상황에 맞춰 추경안 전면 재수정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국회 논의에서 조절해달라고 답변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서겠죠. 같은 당 후보들의 견제가 이재명 지사에게서 이낙연 전 대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도 얼른 올라타며 전략적 인내에서 다시 공격 모드로 돌아서서 과거의 이 지사로 이제 돌아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경선에서 방어 위주로 답답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공격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이 지사는 옵티머스 자산운용과의 연루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전남지사 경선 때 당원 명부 가짜 당원 만들고 그래서 실형을 받은 분이시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표 시절 권리당원 10만 명이 떠나갔다며 당대표로서는 0점이라고 비판했고 박용진 의원도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사면론으로 곤욕을 치르고 또 우리 당원 당규 고쳐서 후보 내는 걸로 패배를 자초하고 이런 선택을 해왔던 후보가 제대로 된 우리 그 대선 승리를 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냐. 강원도를 방문한 이 전 대표는 지지율 조금 올라간다고 못 참고 벌써 그러시느냐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선 일정 연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당의 결정이 어떠한 거든 따른다. 다만 그 연기되는 시점이 국정감사 이전까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회의를 통해 지역 경선과 TV토론 일정을 손질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죠.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의 여권 회유설 주장으로 정치권은 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이 전 기자의 주장대로라면 여권이 윤 전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를 포섭하려고 했고 이에 실패하자 경찰에 보복 수사를 사주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니까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 입당에 대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 인사로부터 윤 전 총장을 암시하는 Y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이동훈 전 기자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은 하루 종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전 총장 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공작 정치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기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도 사기꾼에게 금품을 받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정치권의 음모론을 던지며 자신의 혐의를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도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이 오히려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질의할 문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제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장외 대권주자 영입을 담당하는 권영세 의원과 만났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조문해 주셔서 그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권영세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경청하기 위해서 오늘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1시간의 회동 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조만간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런저런 구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했던 우원식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치부 서남빛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캠프 인사들이 잇따라 말실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과를 했다는 말도 있고 어떤 얘기들입니까? 네, 먼저 이재명 캠프에서 좌장 역할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 말실수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정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이 지사를 집중 공격한 것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토로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마치 동네 싸움판에서
그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이 소위 그 돌림빵 하듯이 그렇게 공격하고 검증하는 건 문제가 좀 있죠. 아이고. 네, 자 여기서 돌림빵이라는 발언, 이 표현이 문제가 된 건데요. 그렇겠네요. 정세균 캠프에서는 즉각 이재명 후보 측 언어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정 의원은 SNS를 통해서 순간 부적절한 비유를 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발언을 놓고도 설전이 있던데요. 네, 정성호 의원이 이제 캠프의 좌장이라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의 수행비서 역할을 지금 하고 네네, 있습니다. 맞아요. 이 김 의원의 발언 또한 도마에 올랐는데요. 민주당 선거인단에 가입해 역선택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설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무식한 놈 그리고 비루 먹은 강아지라는 표현으로 김 최고위원을 비난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 최고위원도 김 의원을 향해서 정신감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공격을 했고요. 아이고. 정세균 캠프에서도 김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다운 대응으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사 얘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네. 경선 토론에서 여배우 스캔들로 참 많은 공격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해명을 내놨다고요.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엔 최근에 TV 토론에서 여배우 스캔들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바지를 한 번 더 내리라는 거냐 이렇게 네, 맞아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좀 됐었죠. 오늘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해당 여배우가 2차례나 사과를 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신체 검증까지 하는 치욕을 겪었다고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것도 함께 들어보시죠. 그분이 여러 차례 저한테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계속 사과도 했어요. 2번이나 사과했고요. 자, 하지만 해당 여배우는 가짜 사과문이었다고 SNS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조만간 관련 녹취를 언론에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여배우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하는 비판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글을 올리고 나서 잠시 뒤 윤 전 총장이 이 지사 검증이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잘못 알았다면서 오해였다면서 글을 바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그냥 해프닝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기운이 빠질 만도 한데 또 뭐 힘 있는 일도 있었어요. 네, 공개적인 지지 선언이 나온 건데요. 민주당에서 4선을 지내고 있는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도 출마 도전을 했었던 우원식 의원이 이 지사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의원은 가장 강력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해낼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면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겨야 하는 후보를 돕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인상이 목포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네. 여당 대권 후보들이 뭐 대거 결집을 했다고요? 예, 오늘은 계속해서 여권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장인상을 당했는데 민주당 지금 후보 6명 대선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중에 5명이 직접 그 빈소로 방문을 했습니다. 네. 어제 간 후보도 있었고 오늘 방문한 후보들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만 경기도 내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직접 가지 않고 부인 김혜경 씨를 통해서 조의를 전달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일제히 다 간 이유가 뭡니까? 이 지사는 또 부인까지 보내고요. 네, 김 지사는 친문 세력의 적자로 꼽히는 인물이죠. 뚜렷한 친문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로서는 김 지사의 장인상에 달려가는 것으로 친문 지지층의 눈도장을 찍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예. 이 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의 경우엔 과거 해경군 김 씨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이 기회에 과거의 악연을 좀 씻어내고 친문 지지층을 향해서 구애의 손길을 뻗치는 행동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선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중학생 무리가 후배의 목을 조르고 기절해가는 후배를 여학생이 성추행까지 한 그런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가해 학생들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학생 한 명이 다른 남학생을 붙잡고 목을 조릅니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학생은 붙잡힌 학생에게 다가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목이 졸린 학생은 결국 의식을 잃은 듯 바닥에 쓰러집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일어난 중학생 집단 괴롭힘 정황으로 추정되는 해당 영상은 SNS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일산의 번화가 인근 골목입니다. 이곳에서 집단 괴롭힘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 본 것 같아요. 저도 또
있었는데 그 처리 한번 지나가다 왔는데. 당시 경찰 출동 결과 피해 학생은 현장을 떠났고 선후배 관계인 가해 학생들은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학부모를 통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확산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가해 학생들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밟고 다리까지 부러뜨려 결국 숨지게 한, 그리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20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이유가... 법원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딸이 잠들지 않자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안 화장실에 방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딸의 울음소리에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대퇴부 골절, 여기저기 이제 뭐 맞았으니까 멍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경찰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아이의 성폭행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남성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만을 노려 무인 점포 8곳을 잇따라 털던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지병 수배로 도피 중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 훔친 금액은 총 합해서 6만 원 정도입니다. 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포 안으로 들어선 한 남성이 현금 계산기를 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또 다른 매장에서도 이 남성은 챙겨온 쇠지렛대 등을 이용해 강제로 현금함을 엽니다. 손님이 없는 늦은 밤, 무인 점포만을 노린 30대 남성 A씨가 지난 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성범죄 혐의로 쫓기는 지명수배범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 중에 있다 이렇게 본인이 진술을 한 다음에 저희가 수배 조회를 해서 그 사실이 맞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A씨는 도피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무인 점포 8곳을 털었지만 지문 등 흔적을 우려해 현금 계산기 깊숙이 있던 지폐에는 제대로 손을 못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훔친 돈은 고작 6만 5천 원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은 A씨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해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부 길기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3천만 원 환금까지입니다. 누가 뭐 이런 걸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바로 배달 라이더들에게 준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배달 수요가 다시 급증하자 배달업체가 배달 라이더들을 확보하기 위해 황금 100돈, 현재 시세로 3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내건 겁니다. 네. 10건의 배달을 완료하면 응모권 한 장을 주고 추후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라이더에게 금 100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5천만 원 상당의 캠핑카를 상품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경쟁업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배달 주문이 많은 시간대에 미션 지역에서 배달하면 보너스 금액을 주는 건데 서울 강남 지역을 예로 들면 6만 원이 넘는 보너스를 챙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라이더 확보를 위한 업체들의 이벤트 경쟁도 점점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갖고 업체가 돈이 남겠어요? 네, 배달앱 업체 관계자들은 사실상 적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업체들이 이렇게 출혈 경쟁을 불사하는 이유는 라이더 확보가 곧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서 라이더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출혈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쟁이 자칫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10건 배달하면 응모권 한 장. 그 때문에 또 급하게 운전을 하다가 다칠까 걱정도 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유괴 아들 찾아 50만 킬로미터입니다. 아이고, 아이가 유괴됐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난 1997년에 2살배기 아들을 유괴당한 아버지 궈강탕 씨의 사연입니다. 궈강탕 씨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후부터 아들 얼굴이 그려진 깃발을 달고 오토바이로 중국 전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닌 거리만 50만 킬로미터, 뿌린 전단지만 8만 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애타게 찾던 아들과 24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성인이 돼버린 아들을 보자마자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린 거 씨는 아이를 찾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세상에 20년이 넘게 있다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찾게 됐죠? 네, 중국 공안의 이제 DNA 수사 덕분인데요. 네. 공안은 거 씨의 DNA 정보를 중국 전역의 실종 아동센터로 보냈고 전국에서 추적한 끝에 DNA가 일치하는 20대 남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안은 아들을 유괴한 후 팔아넘긴 유괴범 검거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궈강탕 씨의 사연은 2015년에 영화로도 다뤄졌는데요. 네. 해당 영화에서 아버지 역할로 출연했던 배우 류덕화 씨가 축하 영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觉得非常开心，而且非常振奋。镜头希望跟郭大哥说，我佩服你的坚持，也还要跟公安机关多年的努力致敬。在此，我呼吁所有的朋友跟我一起支持反拐工作。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이 이들 부자를 만나게 해준 겁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청각 장애인들의 눈물입니다. 아니 누가 청각 장애인들을 울렸습니까? 슬픈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린 건데요. 바로 방탄소년단 BTS가 내놓은 신곡 퍼미션 투 댄스가 전 세계 청각 장애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BTS는 신곡을 내놓을 때마다 하여튼 뭐든지 간에 약간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무슨 일입니까? 네,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BTS 멤버들이 안무에 국제 수화를 접목시키면서 이제 화제가 된 건데요. 예. 엄지손가락을 펴고 몸을 긁는 동작은 수화로 즐겁다를 뜻하고요. 한 손바닥을 펴고 다른 손의 두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은 춤추다. 또 두 손으로 V를 만드는 건 평화를 뜻하는 수화입니다. 이처럼 수화를 통해 청각 장애인들도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고맙다는 SNS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거브로여수스 WHO 사무총장도 SNS에 BTS의 신곡을 소개하면서 15억 명의 청각 장애인들이 삶의 활력이 되는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했다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전 세계가 어려운데 이렇게 청각 장애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네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물고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날아가는 비행기의 바닥 부분이 열리더니 갑자기 물고기들이 마치 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야생동물자원부가 공중에서 물고기를 방사하는 장면인데요. 높은 지대에 있는 호수에는 차량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비행기를 이용해 물고기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네. 폭염으로 야생어류가 대량 폐사 위기에 놓이자 최적의 환경에서 물고기를 관리한 뒤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그러니까요. 작은 크기의 물고기들은 잎사귀처럼 펄럭거리면서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생존율이 95% 이상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주부터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물고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길기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프로야구가 일부 선수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리그를 중단한 가운데 해당 NC 선수들이 호텔에서 외부인을 불러 술자리를 가지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선까지 허위로 진술해 방역당국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야구 NC가 숙소로 쓰던 호텔에서 확진자가 나와 전수검사를 한 결과 선수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한 건 지난 10일. 이후 KBO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다음 달 8일까지 리그 중단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NC 선수들이 호텔에서 해당 확진자와 술판을 벌여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호텔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가 역학조사를 한 결과 선수 4명과 외부인 2명이 한 방에서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참석했던 선수 중 박성민과 이명기, 권희동이 확진됐고 박민우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NC 구단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선수뿐 아니라 대표이사 이하 구단 관계자들도 경중에 따라 책임을 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당사자인 박성민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합당한 처분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에서 사실대로 답했다는 박성민의 말과 달리 강남구청은 관련 확진자들이 동선을 숨겼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대표팀 일원으로 백신을 맞아 유일하게 음성이 나온 박민우는 국가대표팀 자격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요즘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 보상 이야기가 자주 언론에 오르자 이걸 이용한 사기 대출 문자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 보증 대출 대상 이런 문자를 보내놓고는 연락하면 개인정보를 달라거나 기존 대출에 문제가 있으니 일정 금액은 먼저 맡겨라 뭐 이런 식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2번 죽이는 셈이죠. 김문영 기자가 사기 문자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년 동안 주점을 운영해온 A씨. 코로나19로 힘겨워져 지난해에 1억 원, 올해는 5천만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뭄 속 비처럼 온 은행 발신 문자, 정부 보증 대출 대상자라는 문구에 혹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정책 자금으로 주는 버팀목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한테 많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저리의 자금이 은행에서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빨리빨리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 사기였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ARS가 이제 연결됐었는데 평상시랑 다른 ARS였지만 그래도 은행 명칭이 나오고 주민번호 부르라고 할 때 제가 의심을 하고 끊었죠. 정부의 대출 상품인 듯 시중은행을 사칭한 이런 사기 문자. 지난해 9월 8천여 건 수준이었지만 지난 5월은 6배가 늘어난 5만 건에 달합니다. 이런 급증세가 이어져 최근 한 주 동안은 일주일에 최소 1만 건씩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출 신청 시한도 임박했다고 속여 광범위하게 뿌린 문자에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등록된 업체인지 우선 공식 번호로 확인하고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비상식적인 문구도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명의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 광고는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직접 만나 돈을 넘기는 경우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어 대면 만남은 피해야 합니다. 최근 전화번호를 2주에서 3주만 활용하는 메뚜기식 광고가 유행하는 만큼 사기 의심 문자는 1332번으로 빠르게 신고해야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도 더우셨죠? 이 더위에 지치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연일 폭염에 애지중지 길러온 가축이 폐사하지는 않을까? 축산 농가에서는 더위와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축은 사람보다 더위에 더 취약하거든요.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에 축사 온도를 쟀더니 42도가 넘습니다. 젖소들은 얼음물을 마시고 그래도 더운지 아예 머리를 물속에 넣습니다. 축사 지붕에 물을 뿌리고 안에서는 환풍기 수십 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도 축사 온도는 36도를 넘습니다. 폭염이 발생하면 젖소가 살을 먹는 양이 많이 줄어들고요. 또 젖소 우유 생산량도 많이 줄어들어서 더위에 더 민감한 닭은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가축은 30도 이상 고온이 지속되면 질병에 걸리거나 죽고 맙니다. 주인은 비타민제를 물에 타서 먹이는 등 가축들의 더위 탈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서 관계당국도 피해를 막기 위해 농가에 3시간마다 가축 사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료 첨가제라던가 냉육면수를 급여하는 이런 방법 또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여름 폭염이 닥쳤던 지난 2018년
전국에서 가축 907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농가들은 그때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밖으로 갖고 나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그냥 창밖으로 던지는 양심불량 주민들로 아파트 여러 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범인을 잡기 힘든 것도 문제지만 잡더라도 뚜렷한 피해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 보니 범인을 잡아도 못 잡아도 문제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단지 앞 화단에 음식물과 각종 폐기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고층에서 떨어진 쓰레기들입니다. 밤에는 뭐 술병도 던지고 물찌꺼기도 버리고 막 그래. 지겨워 죽겠다고. 치워도 누군가 계속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 아파트 주변은 금세 엉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치죠. 치우다가 또 머리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누군가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립니다. 방금 전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이 무게도 무거워 누군가 지나갔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양심불량 주민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전체를 CCTV로 감시하지 않는 이상 범인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버리는지. 저기서 그냥 휙 버리고 여기서 보면 얼굴도 안 보인다고요. 범인을 찾는다 해도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주민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투기로 인한 피해가 없으면 단순 벌금 5만 원 정도에 그치고 보통은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버려지는 양심불량 쓰레기. 언제 내게 돌아올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자랑했던 북한도 최근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비상방역 태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대응이 좀 많이 다릅니다. 북한의 코로나 방역 정책 세상 돋보기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부 조경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 기자, 북한의 백신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국가안보전략원에서 최근 파악한 바로는 북한은 지금 국제사업 코백스를 통해서 도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같은 이유로 중국산 백신 도입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러시아 백신은 원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돈을 내고 사라, 북한은 그냥 달라 이런 입장이라서 아직까지 북한의 백신이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이 북한은 또 백신 지원을 북한 인권 문제와는 연결시키지 말라면서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 백신 앞에서도 자존심을 앞장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백신만이 살 길이라는데 백신을 안 받고 있다고요?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봉쇄 수준이 정말 남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뭐 비둘기 한 마리에 3개 군이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건 뭡니까? 네, 지난달 초에 북중 접경 지역의 한 마을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다리에 특이한 장식이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즉각 그곳을 포함한 주변 3개 군을 봉쇄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비둘기 다리에서 이 장식이 나왔는데 중국 행사에 동원됐던 비둘기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네. 이 비둘기를 만진 사람의 생사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일대를 철저하게 고립시켜버렸다는 게 정보 내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방역에 공포감을 가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상이나 공중으로도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물고기나 이 조류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런지 한약으로 버틴다는 말도 들리던데요. 네, 북한에서는 한약을 고려약이라고 부릅니다. 고려약. 네. 어제자 노동신문을 좀 볼게요. 고려약 생산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이야말로 고려약 생산 부문의 전체 일꾼들이 약품의 효능을 높이고 이 가짓수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백신도 없고 봉쇄 말고는 방역 대안이 없는 이 북한에서 일단 고려약으로 코로나19를 버텨보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약도 꽤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약하면은 여러 가지 한방 재료를 섞어서 몸보신을 한다거나 치료제 역할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 개념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 대북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북한은 이 서구 의료가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약초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민간에서도 그런데 약초 같은 걸로 이렇게 한약을 제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값이 비싸지는 않다고 합니다. 글쎄요, 고려약이 코로나19 예방책이나 치료제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에서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기들 자체 분석으로는 제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정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름 휴가는 정상적으로 더 갈 수 있겠네요. 이 북한은 우리처럼 여름 휴가나 피서 뭐 이런 개념은 없지만 직장인이 한 14일 정도는 쉴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네, 이 보통 인민들은 집 근처 뭐 강이나 바다, 산 이런 곳에 이 바람 쐬러 놀러 가곤 하는데요. 거주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행 증명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이 다소 복잡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개인 소유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달구지, 손수레 이렇게 이용해서 물놀이를 가곤 하는데 저희가 그림으로 좀 만들어봤지만 이 달구지 안에 손수레 안에 밥해 먹을 냄비부터 뭐 그릇, 숟가락, 젓가락 우리식으로 말하면 텐트 역할을 해줄 이 비닐 장막까지 챙길 게 많기 때문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이 반면에 상위 1%의 특권층들은요. 뭐 우리로 치면은 뭐 평양의 캐리비안 베이 같은 이렇게 불리고 있는 문수 물놀이장 같은 워터파크에서 피서를 즐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곳은 입장료가 워낙에 비싸고 또 입장료를 외화로 받기 때문에 일반인은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5, $10 정도가 된다고 하면 북한 내에서 지금 한 달 급여가 $1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입장권을 살 때 5개월치 월급을 주고 입장권을 사요. 1년치 월급은 신경 쓰지 않고 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아예 입장권 따위는 필요 없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피서지인 셈이죠. 상위 1%야 뭐 그렇다고 치고 보통 주민들에게는 경제난에다가 코로나에다가 뭐 휴가는 꿈도 못 꾸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경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폭동이 이어지면서 무려 7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LG 공장이 전소된 데 이어 삼성 물류 창고까지 약탈을 당하는 등 우리 기업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데요. 여기에 곳곳에서 백신 접종이 중단되고 시위대는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 추가 확산 우려도 매우 큽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에는 불탄 차들이 가득하고 병원 건물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난 상가 건물에서 어머니가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고 바깥으로 던지고 밑에 있던 시민들이 받아냅니다. 약탈자들은 항구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를 터는가 하면 총기 상점도 싹쓸이합니다. 경찰이 바로 앞에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Even right now we have where you gonna stay, what I'm gonna eat, what I'm gonna do, we don't know nothing. Really, we lose everything. LG전자 공장이 불탄 데 이어 삼성전자 물류창고도 약탈당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 병력 2,500명이 투입됐지만 대규모 시위대를 진압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약탈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압사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ATM을 훔치려다 폭발이 일어나는 등 각종 사고로 최소 72명이 숨졌습니다. We cannot allow anyone to make a mockery of our democratic state. 코로나19 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안 그래도 백신 접종이 더딘 상황에서 폭동까지 일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이 아예 중단됐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을 방지하려고 내려진 봉쇄령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 이 노랫말처럼 샤워를 하고 나면 개운해지죠. 이때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다면 얼른 찬물로 돌리고 또 너무 차갑다면 다시 뜨거운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다 보면은 정작 샤워는 못하고 물만 낭비하게 되거든요. 서양에도 이런 걸 빗댄 샤워실의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의 갈팡질팡 어설픈 시장 개입을 이런 말로 경고했죠.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1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6.17 대책의 핵심이었건만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아서 거주 의무까지 부여하면 사업이 아예 중단될 수 있다는 반발에 손을 든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새 강남과 목동의 재건축 시장은 더 들썩이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을 마치면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돌면서 그동안 재건축 속도가 지지부진하던 단지들이 서둘렀고 시장이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며 신고가가 속출한 겁니다. 또 집주인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재건축 단지에 입주하면서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보기도 했죠. 결국 정부가 두 손 다 들고 만 겁니다. 정부 여당이야 졸속 정책을 없었던 일로 치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정부만 믿고 이미 이사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굳이 안 겪어도 될 불편과 손해를 입으면서 속이 시커멓게 탔을 겁니다. 시장의 요구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잘 파악한 후에 법을 개정했더라면 시행도 해보기 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일도 국민 혼란을 일으키는 일도 없었겠죠. 벌써 4년 차 정부인데 아직도 아 뜨거워, 아 차가워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샤워도 못하고 물만, 시간만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국민 고통만 부른 졸속 정책이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되는 걸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보도가 많았는데 검찰이 일부러 언론에 흘린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상황을 유출한 걸 확인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저렇게 밀어붙이는 건 현 정권의 불리한 수사 정보가 흘러나가는 걸 막기 위한 검찰,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렸다며 악의적 유출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심의위원회가 사건의 경중을 따져 공개로 결정했을 때만 공보관이 수사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또 피의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반론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현 정권을 겨냥한 김학의 사건 수사가 2,937건, 월성 원전 수사가 1,653건 보도된 것에 대해 불쾌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체로 피의사실 유추와 관련된 기사가 아닌가라는 강력한 추정을 갖고 이 자료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 사건에 대해 보도량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데다 유출로 단정 지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량이 많다는 게 곧 유출된 건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비례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위험한 그런 생각이고요. 법조계 안팎에선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규정을 바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국방부의 합동수사 착수 42일 만인데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 사실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늘 전국 곳곳이 또다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이 지도에 표시된 내륙 일부 지역을 따라서는 33도 이상을 웃돈 지역들입니다. 오늘 서울은 33.5도를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고요. 경주는 35.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밤사이 후텁지근한 기온이 계속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 동안에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대기의 불안정이 더욱 강해집니다.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우려되고요.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는 10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한낮에 서울과 대전 33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을 따라서는 내일 낮 동안 매우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낮 최고 기온 33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비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를 끝으로 장마는 물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